안녕하세요. 유원대학교에서 이야기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요번 주 주제는 거대한 자연 앞에선 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먼저 학습 개요 요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이 두 번째 시간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고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자, 학습 개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은 너무도 왜소한 존재였죠. 이러한 왜소한 인간이 그 자연 환경과 육식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인간이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와 문명의 빛과 그림자를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저번 학기에도 같은 강의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게 나을까, 저번에 썼던 PPT를 활용해서 1학기 때 썼던 PPT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까,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것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래서 문제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뭐 틀린 이유 혹은 맞는 이유, 그리고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1번과 2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과 친숙하게 그리고 또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상 수업을 대비해서 만든 거였는데 참 여러분들 과 호흡을 맞추면서 같이 할 수 없어서 참 아쉽네요. 자, 그 역사를 푸는 맛에 도입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죠. 선사시대에는요, 생계 유지를 위해 처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초기 인류는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단지 자연으로부터 취하기만 했죠. 그럼에도 선사시대를 1시대와 2시대로 구분합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1시대와 2시대가 대충 감은 잡히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막연할 거예요. 자, 한번 뒤에 나오네요. 1시대의 특징을 한번 들어보죠. 1시대에는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어 생계를 유지했던 반면 2시대에는 자연을 활용하여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변화가 먼 훗날 고대 문명의 씨앗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이의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서 생계 유지를 했던 시기와 농경과 목축을 통해 다시 말하면 자연을 활용하고 자연을 이성적으로 어떻게 인간에게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살았던 시대. 자, 그런데 이제 선사시대라는 조건이 붙었네요. 그렇다면 1번은 구석기 시대고 2번은 신석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자연을 활용해서 이성적으로 활용해서 농경과 목축을 시작함으로써 엄청난 사회 변화를 일으켰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석기 시대에 여기 이제 구석기 시대에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어 생계를 유지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동물들과 다른 뭐 구석기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뭐죠? 그래요. 이제 환청이 들리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요 혹은 이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 그래요. 불이죠. 불의 발견은 인류에게 엄청난 진보를 이루게 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불을 이용한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뭐 어두운 밤을 이제 불을 밝히면서 활용하게 됐다 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야간에 동물들의 기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게 됐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사람들의 입맛이 기호가 발달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을 이제 날고기로 섭취하는 것을 피가 뚝뚝 떨어지던 날고기로 섭취하던 것을 이제 구워서 익혀서 먹기 시작했다. 뭐 익혀 먹는 거는 뭐 나중 얘기긴 하지만 구워 먹게 됨으로써 소위 말해서 기호, 풍미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 시작했고 더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보통 제 생각에는 이건 뭐 공인된 건 아니고요. 구석기 혁명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문제는 문자의 유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를 일본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문자 기록이 아닌 남겨진 물건, 즉 유물이나 유적 등의 흔적을 통해서 그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자로 쓰여진 글이나 책과 같은 기록물에 의하여 과거를 알 수 있는 시대를 2번 시대라고 하죠. 여기서 이 1번 시대와 2번 시대의 기준은 문자의 유무구나. 그렇다면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그 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시대를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요저요 하면서 그래요. 바로 선사시대라고 하죠.
이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이 시대를 짐작할 뿐이에요. 그리고 문자로 쓰여진 그 기록물에 의해서 과거를 알 수 있는 시대는 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자, 역사 시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부터 문제가 나오네요. 일로 기록되어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고고학적인 방법, 가령 출토된 유물 등을 통해 그 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시대를 앞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죠. 2번이라고 하죠. 또한 잉카 문명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자 문화가 없었다 할지라도 글자가 없었다 할지라도 천문학이나 건축술 등 다른 분야가 고도로 발달한 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앞에 직면한 재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결국은 문자의 유무라고 저번 문제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없는 문화에서도 사실은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바로 대표적인 것이 잉카 문명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결국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명과 문화, 다시 말하면 선사와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이 문화가 문명이 열등하다 고등하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막상 문제의 정답을 한번 얘기해 보죠. 자, 당연히 1번은 문자가 되겠죠. 문자로 기록되어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시기를 우리가 보통 역사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로 역사시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문자 문화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천문학이나 건축술 등 다른 분야가 고도로 발전한 인간 문명에 대해서 사실은 우등, 열등을 가릴 필요는 없다. 모든 문명과 문화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냈던 문제입니다. 자, 인간의 특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요. 1과 2가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조직사회를 이루고 그래요. 조직사회를 이루죠. 하지만 조직사회를 이루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개미, 벌 뿐만이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뭐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한 6시에 시작을 했죠. 그때는 뭐 24시간 방송도 없었어요. 그냥 6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났나 하는
그런 TV 방송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 그 중에서 이제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동물의 왕국 중에 일본 원숭이에 대한 그 주제가 있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원숭이들이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천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 원숭이가 그 한참 추운 그 계절에 딸랑 세 마리만 들러가 있더라고요. 온천탕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제 부부랑 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우두머리 가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온천탕에 들어가서 몸을 풀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임금 원숭이만이 가능한 일이고, 임금 원숭이 가족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계급들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 계층이 들어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일본 원숭이 사이에는 계급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듯이 조직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은 1과 2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과 2를 사용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같은 생활 방식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태어난 후에 사회에서 습득하며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요.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조부모님으로부터 습득해내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1과 2를 찾아보죠. 1은 인간이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는 수단이다. 맨주먹으로요? 아니죠. 그럼 뭘로요? 바로 도구죠. 우리가 보통 구석기 시대에 돌도끼다, 주먹도끼다. 주먹도끼라는 물론 그 주먹도끼는 돌이라는 자연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떼어낸 거죠. 뗀석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떼어낸 인공적으로 떼어낸 석기를 이용해서 거대한 자연을 극복해냈던 것이죠. 도구를 만드는 인간이 라는 뜻입니다. 자, 2번은요. 조상들이 체험한 자연을 극복하는 방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수단이다. 조상들이 저기 버섯을 먹었더니 죽었어. 그거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저 곤충한테 쏘이면 되게 아파. 조심해. 이렇게 후손들에게 뭘로 가르치고 있죠? 제가 바로 언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2번은 언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구와 언어야말로 그리고 교육이야말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언어를 통해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는 식으로 삶의 지혜를 알려준 것이죠. 이럴 땐 이렇게 저렇게 저럴 땐 저렇게는 보통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죄송합니다. 자,
역사의 효용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인간은요,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역사로부터 배우는 존재가 다름 아닌 인간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역사로부터 배우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특징이고 또 역사가 가지는 효용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를 냈던 거예요. 역사적 경험이 되겠죠. 이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실수를 하죠.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인가요?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고, 여하튼 실수를 하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게 문제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적 경험, 우리가 실패했던 역사적 경험을 반성하면서 사실상 인간은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 인간이 앞서 얘기했던 언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요. 이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음성, 문자, 몸짓 등의 수단 또는 사회 간섭적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는 반드시 음성일 필요는 없죠. 몸짓일 수도 있어요. 친한 친구들끼리 툭툭 치죠. 그것도 사실은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언어로 습득한 것은 금세 잊어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별표라는 새로운 문구를 만들어냈죠. 이 별표가 뭘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것처럼 문자입니다. 문자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서 후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게 되고 그것을 배우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요번엔 역사적 반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정답을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나 집단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징이죠. 인간은 사회나 집단의 실수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역사로부터 배우고 있으며 이를 가리켜 별표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죠. 두 가지는 바로 역사적 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면
그거는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반성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식민지 시대를 얘기할 경우에 물론 식민지, 다시 말하면 제3세기가 소위 말하는 뭐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남아메리카가 식민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들이 그 뭐죠? 식민지를 차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혹한 통치를 하고 착취를 했는가를 반성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진정한 반성이라고 한다면, 역사적 반성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부분을 그냥 마음속 깊이 반성해야 되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에 왜 식민지가 됐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게 진정한 역사적 반성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기록과 문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데요. 특히 문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인간의 언어는 빨리 잊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자가 나타났던 것이죠. 한 사회나 집단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을 기록해 둔 것이 문자입니다. 기록이죠. 물론 초기 문자 기록은 대부분 이를 묻기 위한 이 자료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도 정답을 밑에다 써놔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초기 문자 기록에는 이 뚝은 어느 부족이 만들었다, 저 뚝은 어느 부족이 만들었다 등이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의 이쪽 부분은 누가, 그리고 이쪽 서쪽 면은 누가 세웠는지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중호우가 내려 둑이 무너졌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증거 자료로서 남겨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증거 자료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증거 자료로서 기능하는 특징, 또 다른 측면으로 대부분 어디서 물건을 싣고 어디로 간다, 우리가 보통 그 상거래와 관련된 그러한 기록들이 초기 문자 기록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역시 책임 소재를 위한 증거 자료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뭐 사실 뭐 계약을 해놓고 과거 같은 경우에 그냥 안 갖다 주고 배달을 안 해주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기록들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자 기록과 관련해서는 수업 시간에 보다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이제 전반적인 인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의 인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류의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산업은 1과 2죠. 이게 뭐죠? 앞서 제시문에서도 나와 있는데 농경과 목축이 되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무리를 이루어서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경계 지역에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면 뭐 채집을 하고 과일을 따먹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들짐승을 잡아먹고 날짐승을 잡아먹고 하다 보면 먹을 게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무리를 지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농경과 목축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은 정착 생활이 가능해졌고, 정착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는 사실상 문화와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이제 갖추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돌을 깨뜨려 사용하던 시기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그래요, 구석기 시대라고 하죠. 돌을 갈아서 사용하던 시기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그래요, 간석기를 만들었던 신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구리를 녹여 사용하던 시기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그래요, 청동기 시대라고 하죠. 그 다음 시기가 철을 녹여 사용하던 시기라고 해서 철기 시대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도구를 기준으로 해서 시기를 구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사회는 무슨 시대일까요? 도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철기 시대죠. 지금도 철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배와 자동차와 모든 필수품들은 대부분 철을 녹여서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기 시대에 여전히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도체 시대다, 그리고 플라스틱 시대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도체로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플라스틱으로 자동차와 배를 만들 수는 없죠. 무기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철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류의 진화를 통해서, 화석 인류를 통해서 한번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일의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틀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다 적어 놓는다는 것을 못 적었는데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1, 2, 3뿐만이 아니고 틀린 부분에 밑줄을 긋고 맞추는 문제도 냈었어요.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일의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이 화석 인류는 약 400만 년 전 유라시아 대륙에 등장한 최초의 인류로 직립보행을 하였고 석기를 이용해 사냥을 했습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 화석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이 원숭이냐 인간의 화석이냐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왔던 것이 원숭이의 화석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래 원숭이라는 뜻이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학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일은 남방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에 남방 원숭이라는 뜻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이 화석 인류는 400만 년 전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렸죠. 아프리카 대륙에 등장한 최초의 인류입니다. 가장 인간의 특징 중에 중요한 척도인 직립보행을 했고요. 더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역석기라는 석기를 이용해 사냥을 했다는 점이 이것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인간의 화석이 아니냐, 화석 인류가 아닌가 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프리카에서 등장을 해서 직립보행을 하고 석기를 이용해 사냥을 하는 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립한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인은 약 180만 년 전에 출현하여 지구 곳곳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에는 베이징인, 자바인, 하이델베르크인 등 중국, 베이징, 인도네시아, 자와, 하이델베르크, 독일 등이 있습니다. 물을 활용할 수 있었고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죠. 자, 여기서 뭐죠? 호모 에렉투스라는 거예요. 호모 에렉투스는 직립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지구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요. 여기서 틀린 부분이 뭐가 하나 있죠. 그래요. 물을 활용할 수 있었고 라는 부분이 틀린 말이죠. 물이 아니고 처음으로 불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불의 활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석기 시대인들이 불을 발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음식을 날고기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고 구워서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기호, 입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종교적인 감리정을 지녀 죽은 자를 매장하는 풍습을 가진 화석 인류를 3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매장을 하고 있죠. 같은 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석기인들은요,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돌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요, 자연 상태의 돌을 깨뜨려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틀렸다는 게 딱 느껴지시죠? 돌을 깨뜨려 만든
뗀석기를 사용했었죠. 이들은 채집과 사냥, 물고기 잡이 등으로 식량을 마련하였고 가족을 이루어 동굴에서 정착 생활을 하거나 이동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움집을 지으며 이동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석기 유적에서 발굴된 풍만한 여인상을 통해 이를 기원했음을 알 수 있고요. 이들이 그린 동굴벽화를 통해 이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연 상태의 돌을 깨뜨려서 만든 것은 앞서 얘기한 바대로 뗀석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족을 이루어 동굴에서 생활을 했죠. 그리고 막집을 지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이동을 했죠. 구석기 유적에서 발굴된 풍만한 여인상을 통해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음을 알 수 있고요. 이들이 그린 동굴벽화를 통해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크로마뇽인이 그린 그림이나 울주 안각화 그림을 동굴벽화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을 많이 그려 넣었어요.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가도 마술가도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근래는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동물의 구조를 보여주고 약점을 이제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칠판이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개연성은 상당히 높아요. 저 동물이 이렇게 달려왔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찌르면 고기가 약점이니까 그냥 잡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준 것이 아닐까. 칠판의 기능으로서 동굴벽화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흥미로워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틀린 부분과 1, 2, 3, 4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신석기인들은 자연 상태의 돌을 떼어낸 간석기와 식량을 저장하는 도자기를 구원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일이 시작되어 인류의 생활상이 크게 바뀌게 되죠. 최초의 신석기 유적은 비옥한 어느 지대에서, 이번 지대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일의 시작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3번 혁명이라고 하죠. 이것도 제가 잘못 적었네요. 1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채집 경제에서 4번 경제로의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연에 의존하는 이전 구석기인들과는 다르게도 자연을 이용하는 단계로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1번 혁명이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보죠. 신석기인들은 자연 상태의 돌을 떼어낸 간석기와, 이 간석기는 맞았는데 자연 상태의 돌을 떼어낸 건 아니죠. 자연 상태의 돌을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를 이용해서 갈아서 심지어는 바늘까지도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동작이 상당히 섬세하게 만들어지고, 뭐 이 당시에는 뭐 인형도 만들어지고 여러 그 도구들이 많이 생산되죠. 자연 상태의 돌을 떼어낸 것이 아니고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와 식량을 저장하는 도자기를, 이 도자기는 엄청난 열량을 필요로 하죠. 엄청난 땔감이 필요해요. 1597년 이전 시기까지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었어요, 지구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도자기를 구워낸 1597년 이전까지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세 개의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래요. 뭐 중국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 다음으로, 그래요. 맞아요. 고려 청자부터 도자기를 구워내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겠네요. 이 마지막 나라가 안 나와요.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만 당연히 일본은 아니죠. 1597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조선 도공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자기를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1597년을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일본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만 대부분 정답이 안 나와요. 베트남이에요. 사실상 베트남이라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베트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죠. 신석기 시대에는 일이 시작되어 농경과 목축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시작되어 인류의 생활상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최초의 신석기 유적은 비옥한 무슨지대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오리엔트 지역을 얘기할 때 나오는 건데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농경과 목축의, 일본은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우리는 보통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앞서 뭐 또 문제가 있었으니까, 문제를 낸 바가 있었으니까 요거까지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는 채집 경제에서 사번 경제로의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채집 경제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노동력을 통해 만들어내는 생산 경제로의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 부르는 것이죠. 자, 신석기인들의 사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생산력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분제도가 생겼다. 이제 불평등한 시대로 진화한 것이다. 이들은 촌락을 형성하는 등 정착생활을 했으며 혈연을 중심으로 시족을 이루어 살거나, 고도로 발전한 신석기 문명은 부족을 이루고 주변 시족을 정복하였다.
자, 신석기 시대는 생산력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죠. 일단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면서 그 이전 시대 자연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결하던 시대에 비하면 생산력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신분제가 나타난 것은 아니죠. 불평등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신분제도나 불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생산력이 상당히 급진적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기는 사실 농경과 목축을 한다고는 하지만 채집생활 그리고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도 지어야지, 가축도 길러야지, 사냥도 해야지, 버섯도 채취해야지, 물고기도 잡아야지. 아주 동분서주하던 시대예요. 그래도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었죠. 그런 시대에 무슨 신분제도가 생긴다든지 불평등한 시대로 진화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모두 가난하니까. 이들은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서 사냥을 하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어떻게 나눠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촌락을 형성하는 등 정착 생활을 했으며 혈연을 중심으로 씨족을 이루어 살거나 고도로 발전한 신석기 문명은 부족을 이루고 주변 씨족을 정복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청동기 시대부터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는 평등한 사회였고 신분제도가 있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사실상 생산력이나 인구 증가가 더디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석기인들의 종교와 관련해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는 문제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는요, 원시 종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대체로 모든 존재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죠. 일반적으로 인간 이외의 것에 관해서는 정령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뭐죠? 정령신앙 혹은 영혼숭배 사상 뭐 이런 것들은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정신,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애니미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애니미즘은 여기서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틀렸겠네요. 당연히 씨족이나 부족과 같은 집단과 특정한 동식물이나 자연물이 특수한 신비적 관계를 지닌다는 관념에 입각하여 동식물이나 자연물에 대해서 주술적 종교적 의뢰를 행합니다. 자, 특정 부족과 같은 집단과 특정 동식물, 자연물이 신비적 관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그래요. 곰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애니미즘이 아니고 토테미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울러서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신앙행위도 있었는데요. 그것을 거석숭배라 한다. 거석숭배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바로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거석숭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한번 이번 강의를 요번 주 강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제 강의는 성공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사와 역사들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앞서 얘기한 대로 문자의 유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 시대가 문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명의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앞서 얘기한 바대로 잉카 문명에서는 사실상 문자 자체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로 발전한 문명과 천문학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문자가 있고 없고가 그 집단의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역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구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문자가 없다고 해서 그 문화를 얕잡아 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짐승들과 다른 인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인간의 특징은 사실상 앞서 얘기한 바대로 언어와 도구를 활용해서 도구를 통해서 거대한 자연을 극복해 나가고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습득했던 바를 후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과 역사적 반성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와 문자가 인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언어와 문자는 사실상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경험과 반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굳이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1시간 정도 이제 수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했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지루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하는 것 자체가 지루한지 좀 궁금하네요. 만약에 수업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메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적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